낭만서점 14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오늘도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나몽 평론가님은 얼마 전에 전주에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죠. 네. 일하러 갔는데 일은 잘 안 하고 먹는 것만 엄청 먹다 왔습니다. 뭘 좀 드셨나요? 게장정식, 병어찌개, 한양소바, 비빔국수, 한정식, 동창갈비. 아니, 그렇게 끊임없죠. 네. 끊임없이 심지어는요. 네. 제가 이제 목요일에 올라갔는데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전주영화제가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주에 내려갔냐? 숙소는 어느 정도 크기냐? 나랑 엄마 가도 되냐? 그래서 부모님을 또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요. 예. 네, 또 부모님들께서 또 전주 오셔서 신나셨는지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허나몽 평론가님이 돈을 다 제가 내야죠. 내시고. 네,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좀 찐 것 같고, 네, 살도 찌고 여러모로 많이 쪘습니다. 네. 대신 이제 지갑이 좀 지갑이 쪄야 되는데. 네. 허희 평론가님도 잘 계셨죠? 예, 저도 잘 지냈는데요. 네. 전주국제영화제의 혹시 최대 히트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히트작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전주영화제가 이제는 굉장히 좀 젊은 분들이 영화제를 하면 찾아야 되는 곳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지난해 영화제 기간 동안 전주를 찾은 관객, 그 전까지는 사실 30, 40대 남자 관객이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20대 여자 관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20대 분들이 30, 40대 남자분들은 좀 영화를 매니아층이 많았다면 20대 관객분들 폭넓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매진된 작품이 한 7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작품이 화제라기보단 굉장히 좀 골고루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하나 자랑을 하자면 강철비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내려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셨다고요? 네, 근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구를요? 정우성 배우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서 이제 싫었던 건데,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네. 옆에 붙어 있으라고. 비교되라고. 네. 농담이에요. 그런 용도로 제가. 아닙니다. 허나몽 평론가님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댓글 소개 또 해드릴게요. 네. 먼저, 온니달님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인과 안녕 주정뱅이를 들으면서 두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연인은 건강하지 못한 진행형 사랑이라면 안녕 주정뱅이는 건강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연인은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 고전편을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좀 크게 화제를 모았었죠. 네. 예. 더 읽어드리면요. 사랑이란 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해도 되는 사랑과 안 되는 사랑을 구분하는 것부터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엔 쉽지 않고 가슴이 아리고 아프죠. 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뭔가 굉장히 좀 가슴이 저리고 아파오는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녕주정뱅이는 특히 이제 인물들의 대사들이 재치 있고 현실적이어서 너무 웃겼다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애 없어도 애비과야.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굉장히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애도 없고 여자지만 무언의 공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인은 지난 다른 편들에 비해 감정이입과 공감을 많이 하며 들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과거의 저와 대조하며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소녀의 사랑이 끝났으면 하고 바랐어요. 본인이 인지했을 때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진도 찍어 올려주셨는데요. 와, 바다가 있고 거기에 멀리 두 사람이 보이는데 점처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겨울바다 같은 느낌과 또 이렇게 좀 쓸쓸한 느낌?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두 사람이 온니달님의 댓글을 읽고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또 약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 저런 거리감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책이좋다님, 3인행 즐겁게 들었어요. 새 남성분들의 진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이별 여행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 참 좋았어요.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책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해 꼭 읽어보고 싶어요. 작가님 말씀대로 책 많이 읽을게요. 핸드폰 바꾸고 비번이 생각나지 않아 계정을 새로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비번이 생각나지 않아서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또 그 마음이 저에게 또 너무 정성스럽게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초롱탱이 님도 남겨주셨는데 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방송을 듣다가 아쉬운 점이 있어 부탁을 드립니다. 낭독을 해주실 때 페이지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짐작으로 찾아가기는 하는데 좀 헤매다 찾게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먼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책이 좋다님도 네.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페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또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동의하죠. 예, 뭐 페이지를 네.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 네. 저는 사실 이제 페이지를 먼저 네. 공개를 하는 게 약간 그 강의처럼 네. 들을 수도 있겠다. 그쵸, 네. 자, 이제 몇 페이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인강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처럼.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날까봐 네. 좀 저에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요청이 이러시다면. 네, 저희 페이지 말씀드리고 낭독을 할게요. 네, 온니달님도 이번에도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온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다행스러운 거구나 싶었어요. 라고 이제 서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동안 돈 많아야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식이라는 게 몸서리치게 싫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네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입양된 분들이 처한 환경과 심정에 대해서 태어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고 가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란 책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혼자 읽을 때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평론가님들의 감상평이 듣고 싶다고 또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2016년에 네.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네. 예, 이렇게 추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 1위였죠. 1위인가요? 예. 대단하네요. 공동 1위였는데 네. 다루진 못했어요, 실제로. 네. 네. 네, 이렇게 또 오니달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니까 네. 예, 곧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사막의 여우여행님, 사실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요. 댓글도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열혈 청취자인데 이제야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댓글 다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렬하게 쭉 듣겠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 방송 또 열심히 하겠고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도 말씀드릴게요. 네. 스텔랄리 님이 남기셨는데요. 제목을 보고 작가의 이력 소개를 듣자마자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해서 혼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정말 인간의 원초적 본능 그 자체라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기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가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거나 엄마에게 벌어진 경우에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엄마를 심적으로 평생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뭐 저희도 참 소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이 특히나 이제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LLME님, 내일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힘든 날들을 10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이겨낼 것을 믿으며 우연히 알게 된 낭만서점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는데요. 네. 이 낭만서점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네. 우댕님이신데요. 로베르트 볼라뇨, 칠레의 밤.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시간 같았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지루한 느낌도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방송을 알차게 또 꾸려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제가 제 역할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허나웅 평론가님의 낭만 서점의 역할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허이 평론가님이 굉장히 좀 지식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무슨 소리예요? 양념 재밌는 양념을 쳐주는 아니요. 예전에 경환 씨가 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저 표절인가요? 네. 허나웅 평론가님은 정말 영화 평론가로서 제가 집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문학 작품들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고요. 허나웅 평론가님의 역할은 개그가 아니라 영화적인 독해다. 이걸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저희 책 선물 드릴 분들 말씀드릴게요. 처음 이제 글 남겨주신 분들이거든요. 사막의 여우 여행님, 그리고 LLM이 별별별별님 축하드립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죠? 저희가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요. 파티라는 곳에도 현재 방송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철자로는요. PODTY 이고요. 여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SNS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글을 남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서 또 인상적인 글 남겨주신 분께는 함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티에서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낭만 서점이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옆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장의 터치, 숨막히는 긴장감. 열린 책들에서 문학성 넘치는 스릴러가 나왔습니다.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자, 오행시로 줄거리 소개 나갑니다. 사흘 그리고 한 인생에는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알려드리죠. 한 12살 소년이 우연히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숨기고 법망을 피한 이 소년의 비밀은 바로 이제 그만할까요? 생생한 독서를 위해 저인 이만 물러납니다. 콩쿠르상 수상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서점에서 만나요. 열린 책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윤동주, 이육사, 친필 원고 문화재로. 시인 윤동주와 이육사가 쓴 친필 원고가 문화재가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윤동주 친필 원고와 이육사 친필 원고 편복을 포함해 항일 독립문화유산 5건과 근대 건축인 부산 우암동 소망마을 주택 등 총 6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가가 쓴 작품 원고가 문화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기록물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한 역사서인 조일관계서류집, 독립운동가인 장효근이 쓴 한문체 일기인 장효근 일기 등이 문화재로 함께 등록됐다고 이 기사가 전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익숙하게 듣는 이름들이죠. 저는 문학 교과서에서. 저 때는 국어와 문학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렇죠. 저도 나눠져 있었나요? 1학년 때는 국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우고. 역시 저는 이럴 때 허기 평론가와 제가 같은 세대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예라고 답을 하겠고요.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일제강점기 우리 문학가가 쓴 작품이 이번에 처음 문화재가 됐다는 것이
되게 좀 의외로 다가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마 문화재로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되는데 이게 또 처음이라는 것도 참 놀랍네요. 예전에는 뭐 윤동주 기념 뭐 사업단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네. 예, 보관을 했다면 네. 이제는 국가에서 네. 예, 뭐 윤동주 이육사 시인의 네. 원고를 이제 관리하겠다. 그쵸. 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올해 노벨문학상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올해 노벨문학상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할리먼 종신위원회 남편이 가해자로 연루된 이 미투 파문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할리먼은 4일 성명에서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에 할리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서 올해 노벨문학상을 시상하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에 수상자 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는데요. 평화상 등 나머지 시상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편 노벨재단은 스웨덴 할리먼의 올해 노벨문학상 시상 연기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할리먼이 노벨문학상 시상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현재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해 알려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노벨문학상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최초라고 하죠. 네. 그만큼 이제 사건의 어떤 경중이 무겁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먼저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네. 이 신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렇죠. 그들이 이제 발표하는 노벨문학상의 작품들도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또 맞아요. 가질 수 있겠죠. 네. 빨리 이제 권위로 회복해서 이 노벨문학상도 본래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44회는 한강 작가의 흰을 다룹니다. 한강 작가의 흰. 이 작품이 올해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또 최근에 화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뉴스와 또 신문 지상에 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또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한강 작가가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와, 그게 벌써 2016년인가요? 그러게요. 네, 그때, 시간이 또 빨리 지났네요. 그때 한국 사회에 네. 엄청난 관심 아직도 맞아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뿐 아니라 네. 그 이제 번역했던 데보로 스미스도 네. 엄청나게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네. 네. 그런데 2년 만에 네. 또 그 후보에 네. 다시 올라간 거예요. 받는 것도 어렵고 후보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올라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강 작가의 이 흰이라는 네. 작품을 이번에 다루게 됐고요. 네. 조만간 네. 저희가 맨부커 특별편을 네. 또 진행해 보려고 그쵸. 합니다. 맨부커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들어가면요. 이번이 이제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50주년 동안 가장 뛰어났던 어떤 소설, 맨부커에서 뽑았던 뛰어났던 소설 무엇인가에 대한 투표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투표하시면 또 자신의 어떤 지지했던 작품이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가 과연 이번에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을 네. 것인가? 허나운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받던 안 받던 예. 크게 뭐 이렇게 상관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네. 그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해요. 예. 저한테 있어서는 뭐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뭐 못 받는다고 해도 뭐 네, 크게 뭐 실망할 건 아니죠. 네, 그럼 한강 작가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0년 겨울에 태어났고요. 1993년 1993년이면 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호에 4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장편소설 검은사슴, 그대의 차가운 선,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시간, 소년이 온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 영원, 또 시집도 있는데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습니다. 상도 굉장히 좀 많이 받으셔서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만해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말라파르테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또 상을 발표하는데 목이 매네요. 저는 개근상 하나 받은 적이 없는데 네, 부럽네요. 네, 이 흰 앞에 실린 한강 작가의 양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요. 네. 보통 이 책 앞에 실려 있는 작가 소개는 작가 본인이 직접 쓰거나 혹은 네. 뭐 출판사에서 썼다고 해도 네. 작가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한 다음 네. 책에 싣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1970년 네. 겨울에 태어났다. 그렇죠.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한 것도 겨울. 저는 좀 네.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작가의 소개에 읽고 거기서 좀 이 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떤 힌트 같은 것을 좀 얻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가지고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네. 허남몽 평론가님은 어떤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5월에 태어났거든요.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일이. 선물 준비하고 계시죠? 네. 왜 고개를 숙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굉장히 좀 성대하게 열려고 하거든요. 네. 성대하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성대하게 연다는 건 이렇게 아는 분들이 성대하게 선물, 큰 선물들을 준비해 오는 거죠. 그러면 성대해지거든요. 그 집들이 한번 하신다 그랬잖아요. 집들이요. 네. 겸해서 한번 네. 저희 초대해 주시죠. 네. 근데 선물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사람이 가볍죠. 제가 아마 작가 속에 저를 쓴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한 몇 페이지 막 쓸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느라고. 네. 그래서 전 작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실 게 있죠. 네. 평론가님도. 허위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는 11월인데요. 네. 뭐 늦가을과 네네. 예, 뭐 초겨울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경계의 또 지점인데요. 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 태어난 어떤 계절? 아니면 그 달? 이런 게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좀 영향을 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게 보통 이제 별자리 볼 때. 그렇군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군요. 뭐 사주 같은 거 볼 때도 네. 언제 태어났느냐가 네.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인데, 왠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활달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저만의 좀 편견이 있거든요.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네. 좀 내성적인 네. 느낌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만드는 일종의 아우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그것들이 이제 사람을 어떤 이미지를 결정하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한강 작가가 또 작가로서 독특한 점은 네. 먼저 시인으로 등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1993년에 먼저 시를 발표하고 그 이듬해에 소설가로 또 활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소설뿐만 아니라 시집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와, 제목도 멋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강 작가의 소설들은 네. 대체로 시적이다 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흰 이번에 소설이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이 작품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소설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굉장히 좀 시적인 에세이를 읽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적이라는 부분이 또 한강 작가의 그 책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또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소설이라는 장르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소설은 어디까지 경계를 확장할 수 있는 걸까? 네. 예, 참 이번 흰이라는 작품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허위평론가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소개돼서 저도 이제 소설의 흐름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이 있긴 한데, 이게 소설의 이 작품 자체가 일종의 좀 경계를 다루고 있기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룰 수도 있고 해서 작품을 보면서 시와 소설의 경계, 뭐 에세이와 또 소설의 경계 이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개별적인 작품들이 갖고 있는 네네. 뭐 특성으로 우리는 장르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이를테면 시는 영과 행이 나뉘어져 있고, 네. 소설은 인물들이 있고 어떤 배경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 연과 행의 구분이 뭐 없다든지. 맞아요. 뭐 에세이는 나를 주어로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 일어난 일을 쓰는 것이다. 네. 뭐 이러한 장르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해체하거나 무화시키는 작품들이 특히 현대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스릴러다, 액션이다, 네. 뭐 로맨스다 이렇게 장르 구분을 하지만 그것이 뭐 중첩되어 있거나 맞아요. 이도 저도 아닌 작품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영화에서만 한정하면 그런 이제 장르 구별 자체가 저는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뭐 재난 액션 스릴러, 그럼 재난도 있고 액션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이제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네. 실제로 이 안에 소설이 이제 담을 수 있는 소설의 어떤 경계를 거의 최대치로 그렇죠. 좀 넓혀서 네. 이 작품을 좀 읽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양식과는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읽다 보면 하얀 페이지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흰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 하얀 페이지가 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하얀 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글을 읽다가 그 글이 굉장히 사유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예. 그것도 좀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네. 이 한강 작가의 흰은요, 2013년 겨울에 기획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출간된 건 2016년 5월이었고요. 네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직후에 네. 이 작품이 나와서 또 주목을 그때 받았었는데 네. 영국에는 채식주의자를 영역했던 데버러 스미스가 다시 번역을 해서요. 지난해 11월 또 출간이 됐다고 해요. 네. 오늘 저희 낭만서점에서 다룰 판본은 올해 4월에 나온 개정판인데요. 네. 이 개정판에는 작가가 흰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촬영 사진이 또 실려 있고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작가의 말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가의 말을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개정판 전에는 이 작가의 말을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제 한강 작가가 이 흰이라는 소설집 자체가 이제 작가의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작가의 말을 쓰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썼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또 읽는 것도 흰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흰이라는 제목처럼 강보, 소금, 눈, 쌀 등 이 흰 것들에 대해 쓴 65편의 글 모음입니다. 네.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네. 그런 소설 형식과는 달라서 네. 여러분이 조금 당혹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장르 구분을 이렇게 할 때 출판사에서 혹은 작가가 네. 이 작품을 어떻게 명명하냐에 따라 장르 구분이 네. 이루어지기도 해요. 분명 에세이 같은데 네. 작가가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이구나. 네. 라고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작자의 의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좀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어떤 감독의 네. 삶을 다룬 작품인데 네. 이거 감독이 그냥 이거 내가 허구로 만든 영화야라고 딱 내보내면 네. 이거 감독의 뭐 자전적 기록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함몰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창작자가 이렇게 읽어줘도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읽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은 또 나름의 다른 또 해석이라든지 펼쳐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또 이런 예술 작품의 또 매력인 거죠. 네. 그리고 흔히 에세이와 소설을 네. 좀 엄밀하게 구분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세이만 해도 네. 자기의 삶을 써나갈 때 네네. 그걸 창작하는 경우가 아주 맞아요.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일기만 써봐도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데 네. 시간을 그러니까 플롯으로 재구성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네. 좀 멋있게 맞아요. 고치기도 하고요. 네. 그걸 보면 픽션과 또 리얼리티가 사실은 에세이 안에서도 이제 뒤섞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예술들의 어떤 그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계, 구분
것들을 다 이제 지워버리고 거의 합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이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소설은 잡식의 장르다. 네네.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소설 안에는 시도 들어갈 수 있고 에세이도 들어갈 수 있고 신문 기사도 넣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소설 쪽에 문학 쪽에서는 잡식이다라고 표현하는군요. 영화에서는 뭐라고 하면 도둑질의 예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도 취하죠, 음악도 취하죠, 그림도 취하죠 이러니까 도둑질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잡식, 그것도 멋있네요. 아니 멋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잡식, 잡탕 뭐 이런데 그만큼 이 소설이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대중적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그런 점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말도 보통 이제 클리셰 같아요. 지금 잡식이라는 것도 제가 멋있다라고 해서 지적한다면 그치 이게 멋있는 게 아닌데 왜 멋있다고 했지? 지금 영혼 없는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hin이 뭐 소설이라는 이 장르 구분을 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소설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나에서 시작해서 그녀로 시선이 옮겨진 다음 3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흰 것들로 그 관점이 또 이동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시선의 변화들이 저는 이 책의 좀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그 시선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는 나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시선의 변화를 좀 인지하면서 읽는 것이 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축이 바로 세상에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던 이 작가의 친언니. 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떠난 아기를 중심으로 이 서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그 hin을 가지고 퍼포먼스했던 사진들이 이제 몇 장 실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아기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어떤 구체성보다는 악이라는 그냥 일종의 뭐 대명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으면서 좀 보다가 거기에 이제 작은 베네돗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말 작구나. 정말 순수했구나. 이 아이가 2시간 만에 눈을 감았다는 것의 어떤 의미가 그래도 사진을 통해서 좀 느낀다는 점에서 그 사진이 갖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이 hin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이 hin은 한강 작가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무는 동안 썼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폴란드 바르샤바는 폭격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도시였죠. 그렇죠. 저는 폴란드는 못 가보고 뭐 체코라든지 헝가리 쪽 가봤는데 이제 특히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요, 뭐 2차 대전은 아니지만 러시아 침공 당시에 그 도시가 받았던 폭격의 흔적들을 대부분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감흥들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지금 폴란드도 있고 또 한강 작가님 여기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보면 좀 그게 내가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니와 이 폴란드 바르샤바가 연결되는 것인데 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의 1차 후보에 지명된 후에 한강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일종의 기도와 같았다. 내 육체의 온기를 통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본 것들을 그녀의 당신의 것들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뭐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그 아기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작가가 자신에게로 들어오게 해서 대신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같은 것들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애도라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지를 여러분 여실히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한 서평회에서 신비로운 텍스트이자
세속적 기도문이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형식, 목적에 찬사를 보낸다. 네. 라고 했고요. 또 슬픔에 관한 탁월한 심리 지리학이다. 네, 이런 평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의 문장으로는 쓰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이제 폴란드 그 바르샤바에 갔을 때 한강 작가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14살 아들과 또 네. 함께 갔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아들과 함께 이제 바르샤바의 아파트 방을 얻어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좀 그 정리하는 생활을 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뭐 밥을 차려주고 아침에 네. 깨우고 또 열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시 전에는 꼭 집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일상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일상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게 되게 와서 그 부분은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울컥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마음을 좀 찌릿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작가의 말을 보면요. 네. 내가 흰 것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그날 본 흰 것에 대해 말해주곤 하던 2014년 가을에 효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네. 돼 있어요. 맞아요. 참 아들이 귀엽죠? 네. 엄마가 작가고 네. 엄마가 요즘 흰 것에 대해 쓰고 있어 라고 네. 하니까 엄마 나 학교에서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봤다 막 네. 이렇게 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되게 발랄하네요. 허위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좀 남다를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는 또 이 책을 읽고 그 관계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주는 어떤 사실은 결국엔 그거잖아요. 이 흰이라는 것이 어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또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그런 관계를 또 확장하는구나라고도 좀 봤습니다. 네. 자, 흰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벤의 옷이라는 네. 제목을 단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8쪽과 19쪽에 있는 글입니다.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또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딸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에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막 서리가 내린 초겨울이었다. 23살의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반죽고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 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옷 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기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되풀이에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기의 눈꺼풀이 1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긋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마.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모로 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네. 저는 이렇게 글을 읽고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이 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또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는 더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눈물 나는 기억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육체적인 상처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처도 그렇지만 네. 상처는 치유되긴 하잖아요. 외형상으로는. 하지만 그 상처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는 계속 몸에 남아있고 또 그것이 또 불뚝불뚝 또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죽음 혹은 고통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는 느낌까지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네. 이 흰이라는 네. 색깔로 지금 이 소설 전체가 네. 묶여져 있는데 네. 흰 천으로 네. 아기의 베네옷을 만들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네. 그리고 전화도 저 멀리 그렇죠. 떨어진 곳에 있고 네. 고독하게 맞아요. 곧 태어날 아이를 네. 위한 옷을 짓는데 그것이 또 흰 천이었고요. 네. 아기를 혼자 낳았는데 그 아기가 금방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네. 어머니는 간절하게 또 주문처럼 말을 하는데요. 네. 제발 죽지 마. 아, 네. 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발 네. 죽지 마라는 말도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발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소년이 온다에서도 이런 문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런 게 연결도 있고 이 죽지 마라 제발에서 이제 뒤에 붙게 되는 또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시선의 변화와 함께 이 하얀이 갖고 있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그런 문장이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네. 책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 제발 죽지 마라는 말을 네. 저는 그 세월호가 네. 이렇게 침몰했을 네. 때요. 네네. 그때 분명히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점점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때 마음속으로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분들이 네. 제발 죽지 네. 말라고 제발 좀 살아라. 네. 제발 구해줬으면 네. 이런 말들을 네. 마음속으로 다 외치고 계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 이런 문장들 짧긴 하지만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임팩트 있게 또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네. 20쪽과 21쪽에는 달떡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어서 글이 또 쓰여 있습니다. 네. 예. 허나운 평론가님이 또 읽어드릴게요. 지난 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던 중이었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이 이 죽음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랐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달떡같이 희다는 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7살 무렵 송편을 빚으며 문득 알았었다. 새하얀 쌀 반죽을 반죽해 제각각 반달 모양으로 빚어놓은 아직은 찌지 않은 달떡들이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곱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얼기설기 솔잎들을 매달고 접시에 담겨 나온 떡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고소한 참기름에 반들거리는 찜솥의 열과 김으로 색깔과 질감이 변형된 그것들은 물론 맛이 있었지만 눈부시게 곱던 쌀 반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엄마가 말한 달떡은 찌기 전에 달떡인 거야. 그 순간 생각했었다. 그렇게 깨끗한 얼굴이었던 거야. 그러자 쇠에 눌린 것 같이 명치가 답답해졌다. 지난 봄 그 녹음실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때 기르던 개 이야기를 했다. 내가 6살이 되던 겨울 죽은 백구는 진돗개의 피가 절반 섞여 유난히 영리한 개였다고 했다. 다정하게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만 살아있었던 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없다. 선명한 건 오직 죽던 날 아침의 기억뿐이다. 하얀 털, 까만 눈, 아직 축축한 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을 뻗어 개의 목과 등을 쓰다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달떡이라는 말, 네. 저는 이 책에서 네. 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네. 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흰 떡,
낭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송편을 만드는 가루 반죽으로 둥글 납작하게 만들어서 송편과 함께 찐 떡이라고 하는데요. 허남평론가님은 네. 달떡 원래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그게 달 모양 그 문 달이 아니라 네. 단떡이 달아서 그래서 달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알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지금 이 글, 낭독한 글의 의미가 또 다르게 또 다가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달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밤에 뜨는 달이지만 그 달빛 같은 건 또 굉장히 좀 희게 세상을 좀 어느 부분까지는 또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도 또 생각이 나네요. 슬픔과 가까워지는 경험이라고 했는데 네. 라디오 방송에서는 죽은 그 네. 아기, 언니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지만 네. 다른 대답을 해요. 그렇죠. 네. 죽은 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네.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어떤 얽혀진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을 사실은 그러니까 잊지는 못해도 말하지는 않는 거, 자기 안에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면서 네. 죽은 개 이야기를 이제 대신 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속마음까지는 참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에 네. 보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 네. 키우던 개가 자기를 물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개가 뭘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강 작가가 흰에서도 네. 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독으로 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한강 작가의 전작들의 네. 어떤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밀하게 네. 꽉꽉 담아놓은 것 같다는 또 인상도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지금 어떤 단서들이 네.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글에서 네.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다라는 네. 것.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네.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기쁨에 대한 첫 기억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슬픔에 대한 첫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오랫동안 가는 것은 그러니까 기쁨은 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슬픔, 고통이라는 것들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가지고 뭔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짚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궁금한 게 허위평론가님에게는 어떤 이런 슬픔에 대한 첫 네. 기억? 그걸 어느 때로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한강 작가와 네. 비슷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한강 작가와 알고 지냈다고 아니 알고 지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맞은데 네. 아, 예, 제 이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예. 형이었겠죠. 네. 네. 남자아이가 있었다라고 네. 들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유산 네. 하셨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뭐 느낌을 네.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고 있는 거군요.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라고 했을 때 네. 일종의 이 무거운 부채감 같은 것도 네, 그렇죠. 사실은 좀 존재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과연 그 이전에 먼저 태어났던 네. 그 아기의 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계속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얼핏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생이라는 말 하잖아요. 동생. 네. 근데 그 동생이 같을 동자에 날생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같은 생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이 책에 또 어떤 한 대목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읽어드린 부분에서 주어는 나였는데 네. 이 시선이 이제 나에서 그녀로 네. 옮겨지게 됩니다. 나에게서 이제 죽은 아기, 네. 언니로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죠.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그것을 매개하는 장이 네. 빛이 있는 쪽이라는 글이에요. 네, 31쪽부터 33쪽까지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네. 나와 죽은 언니가 연결되는 네. 예, 그런 지점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유태인 개토회에서 6살에 죽은 친형의 홍과 함께 평생을 살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주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나라는 여기서 화자가 그 실화를 읽었다고 하면서 그 생각을 이제 자신의 경우로 이제 뻗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상황과 네. 자신의 상황이 겹쳐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법한 이 남자의 이야기가 네. 나에게는 이거 실화 네. 정말로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뭐 보충하자면 그 실화에 등장하는 형제이긴 네. 하지만 한 명은 이제 폴란드에서 죽은 거고 그 남은 이제 형제는 벨기에로 입양해 갔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 언어가 다른 것이 장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화자 역시도 사실은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 6살 그리고 그 남자의 실화들이 자신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진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6살 아이, 네. 죽은 친형 같은 경우는 네. 타살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군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여러 날 잠을 설쳤다고 네.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32쪽입니다. 어느 새벽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생각했다. 태어나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어머니의 첫 아기가 만일 나를 이따금 찾아와 함께 있었다면 나로서는 그걸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이에게는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1시간 동안 눈을 열고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고 했지만 아직 시신경이 깨어나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목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그 말이 그이가 들은 유일한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이가 나에게 때로 찾아왔었는지, 잠시 내 이마와 눈 언저리에 머물렀었는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각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건너온 것들이 있었는지, 어둑한 방에 누워 추위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해독할 수 없는 사랑과 고통의 목소리를 향해, 희끗한 빛과 체온이 있는 쪽을 향해, 어둠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봤던 건지도 모른다. 그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악착같이 숨을 쉬며 입술을 옴직거려 젖을 빨았다고 생각한다. 젖을 떼고 쌀죽과 밥을 먹으며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한 여자가 된 뒤에도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되살아났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매번 그녀를 비껴갔다고, 또는 그녀가 매번 죽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그리하여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한다. 이상하리만큼 친숙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닮은 도시로. 네. 뒷부분에 이제 아기가 젖을 먹는 부분에 대한 대목은 그녀라는 이제 대목이거든요. 36쪽과 37쪽에 있는 글이고요. 우리가 이제 흰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책에 이제 처음에 볼 때는 흰은 어떻게 보면 무의 세계, 죽음의 세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가능성의 세계로 이제 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아기가 살아남아 그 젖을 먹었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또 갈망이기도 하고 이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좀 이 책에선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 작품이 소설이다. 네. 라고 할 때의 그 소설의 증거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게 한강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일 수 있는 이유는 네. 이제 죽은 그 언니, 네. 아기를 마치 내 몸에 네. 빙의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삶을 대신해서 살게 하는 그 네. 새로운 삶을 이제 여는 방식으로 네. 이 장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작품의 어떤 허구적 세계를 열어젖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살 때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뭐 현실과 초현실은 좀 다를 거야. 또 사실과 상상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현실과 초현실 사실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초현실적인 존재와 또 만난다는 또 옆에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네. 허구와 상상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또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까지 또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녀라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요. 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네.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네. 결국엔 그것이 흰이 갖는 어떤 가능성인 네. 것이죠. 그러면서 이 뒤부터는요. 네. 그녀를 이제 주어로 하는 이게 정말 그녀일 수 있을까? 죽은 아기, 언니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대신해서 그 문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나와 죽은 아기, 그 언니의 혼용이다. 네. 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이 제목이 흰 나비라는 부분이고 또 넉이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거든요. 네. 107쪽과 108쪽에 있는데요. 사실 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얀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는 건 또 뭔가 이렇게 살아갈 어떤 힘을 계속 원동력 삼아서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대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넉 네. 혹은 영혼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넉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죽음을 보다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또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 부분을 뭐 잠깐 읽어드리자면 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고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네. 그 넋들이 이곳에서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기려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이런 네, 부분들.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뭐냐면 이 글, 그러니까 넋과 흰 나비, 그 전까지는 계절로 치면 겨울이었다면 네. 이제 봄이 오는 어떤 약동하는 기운을 이제 이 흰 나비와 넋에서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하고 애도한다는 건 그냥 그 죽음을 단순하게 기억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지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대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좀 봄의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도 네. 이 광주의 네. 예, 기억들 그리고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네. 마치 대신 이야기해 주듯 네, 그렇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소설에 쓰고 있는데 네. 흰에서도 또 비슷한 네. 예,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죠. 보통 그 영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네. 대신 그렇죠.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맞아요. 빙의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그게 왜 원혼을 푸는 일일까? 예, 저는 네. 거기에 대해 좀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대화라는 것이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뭐냐면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또 한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네. 그 한을 풀기 위해서는 산자든 죽은 자든 그 한인데 특히 죽은 자의 한은 더 네. 예, 또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 제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대화를 하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제의나 그리고 대신 말하게 한다는 것, 네. 그건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억압되거나 고통 속에 남겨진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거나 그렇죠. 위협하는 방식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저는 그런 뭐 제의라든가 뭐 대신 말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 힌이라는 이제 책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가디언의 평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까 슬픔에 관한 탁월한 심리 지리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평가만 딱 들으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책을 읽고 하면 그 평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또 이렇게 와닿네요. 네. 그리고 3장에 와서 이 모든 것들, 나와 그녀가 종합되는 지점이 바로 이제 모든 흰인데요. 맞아요. 135쪽의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모든 흰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눈으로 흰 배추 속 가장 깊고 환한 곳, 가장 귀하게 숨겨진 어린 잎사귀를 볼 것이다. 낮에 뜬 반달에 서늘함을 볼 것이다. 언젠가 빙하를 볼 것이다. 각진 굴곡마다 푸르스름한 그늘이 진 거대한 얼음을, 생명이었던 적이 없어 더 신성한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올려다 볼 것이다. 자작나무 숲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볼 것이다. 겨울에 가드는 창의 정적 속에서 볼 것이다. 비스듬히 천장에 비춰진 광선을 따라 흔들리는 빛나는 먼지 분말들 속에서 볼 것이다. 그 흰,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예. 모든 흰. 허나영 평론가님은 이 장에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하면요. 저는 이 흰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미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묘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이제 굉장히 긴 검은 동굴 속을 걸어오다가 끝이 이제 입구나 출구가 보이면 그 하얀 빛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좀 인상을 받아서 그 모든 흰을 읽고 제가 여백이 있는 데다가는 좀 적었어요. 항상 이 여백이 뭐라고 적으셨나요? 여기는 어떻게 적냐면 검은 속에서 모든 흰 것을 따라 찾아가는 어떤 고통의 여정이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오늘의 한 줄 평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긴 미리 하는데.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대목 글을 읽고 또 생각나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다면요? 저는 이 모든 흰이라고 할 때 앞에 모든이라는 그 단어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바르샤바가 독일의 폭격으로 이제 잿더미가 됐는데 그 도시가 이제 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의 운명을 닮은 파괴되었으나 끈질기게 재건된 사람을 그 이가 내 언니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한 건데 이 언니의 죽음이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차원의 죽음이 또 어떻게 그런 독일의 폭격으로 인한 바르샤바 사람들의 역사적인 죽음과 또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 뭐 혹은 역사적인 죽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총합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흰 것들로 애도의 가능성을 지닌 그런 죽음들로 이제 함께 엮여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거기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맨 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좀 한번 치환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재가 남잖아요. 우리가 재를 뿌릴 땐 자연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죽음인데 자연으로 뿌린다는 건 자연의 일반으로 이제
또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재를 먹고 또 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느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허나은 평론가님은 만약 흰을 네.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네. 제목을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네. 제가 영문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뭘까요? 저는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또 놀랐던 게 이 한강 작가가 굉장히 짧은 어떤 글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하얀과 흰의 차이에 대해서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어로는 화이트라고밖에 번역이 안 되잖아요. 흰이라고 하면 저는 라이트이라고 하지 않을까? LIGHT? 빛? 이런 의미에서. 네. 근데 또 빛이라고 하기에는 네. 또 애매모호한 애매하죠. 지점들이 네. 있죠. 뭔가요? 알려주세요. 영역본에는 그냥 화이트. 네. 화이트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참 번역이 됐을 때, 이게 잘 살리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네.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뭐 이런 예상도 드네요. 네. 작가의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는 달리 네, 그렇죠.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 네. 그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흰 책이었다. 네. 하얀 책이 아니라 흰 책이라고 하는 것.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네. 것. 흰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네. 예, 라는 것인데 영역본 제목은 화이트북입니다. 화이트북이군요. 예. 흰 책으로 예. 되어 있군요. 역시 한국어가 참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2016년에 나왔던 초판본의 네. 그 영문 제목은 The Elegy of Whiteness. 그렇군요. 예, 흰의 비가. 예, 인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그 흰의 비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가이기 때문에 흰이 가진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네. 들거든요. 그렇다고 또 화이트라고는 했을 때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과 흰을 지금 구별했잖아요. 예. 근데 화이트라는 것은 하얀과 흰을 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그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공식적으로 네. 영역이 됐을 때는 아예 이제 네. 화이트북으로 그렇게 바꿨겠죠. 했거든요. 네. 참 번역의 세계라는 것은 참 힘드네요. 저희가 한강 작가의 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허나은 평론가님은 네. 이미 한 줄 평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 네. 할까요? 네. 검은 속에서 모든 흰 것을 따라 찾아가는 고통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허위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은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에도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있는. 네, 맞아요. 소슬하다라는 게 네. 으스스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삶과 죽음이 그렇게 쓸쓸하게 배어있다. 특히 이제 그 허위 평론가님 한 줄 평할 때 그 네. 책에 있는 이제 문장들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다른 책들은 이제 소설이라서 그런지 그 문장들이 어쩔 때는 되게 생소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근데 이 흰 같은 경우는 그 문장 딱 했을 때 바로 어디에 있는 문장이라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문장 자체, 한 문장 한 문장 자체가 또 주는 어떤 힘이 굉장히 또 센 작품이 바로 흰이었습니다. 네. 네. 이 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부터 차례대로 뭐 읽으셔도 네. 좋지만 이 흰 같은 경우는 아무 장이나 펼쳐 읽으셔도 네. 이 독서의 흥미, 예, 네. 그리고 사유를 하게 만드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퀄리티를 떠나가지고 네. 우리 모두 어떤 그 감흥의 순간이라든지 그 상황이 주는 감정을 그냥 몸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욕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좀 체계를 담고 흐름을 담고 해서 에세이이기도 하지만 소설이기도 하고 또 소설이기도 하지만 시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네. 작가가 된다는 건 네.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글을 쓴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포함된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위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또 여행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여행에서 느낀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도 흰, 하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어울릴까라는 것을 또 숙고를 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아까 이제 저희가 낭독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형제의 실화 6살 소년이 군인에게 죽은 실화라는데 그것을 읽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작가가 요 책을 하면서 읽었던 상징적인 어떤 고민, 고통의 순간이었기도 했잖아요. 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작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경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한강 작가는 작가인 동시에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고통을 훨씬 오래 어루만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글로 표현해 내려는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글 쓴다. 뭐 솔직히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뭐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도 받고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같이 어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영광 뒤에는 훨씬 그 고뇌의 순간이 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클리셰가 많은 영화들을 봤을 때 이런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건 막 사람들 많은 데서 파티하고 샴페인 따고 막 이런 광경인데 여기 보면 소년이 온다를 끝내고 나서 이 작가가 아들과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로 여행을 가서 뭔가를 또 털어놓기도 하고 다른 것을 채워놓기도 한 그런 순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영화적인 어떤 클리셰와는 너무나 다른 게 또 작가의 삶이기도 하죠. 네. 낭만사전 144회 인간 영혼의 강인함에 대한 책 한강 작가의 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낭만서점 145회로 돌아올게요. 145회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프레데릭 버크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신작이죠. 베어타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어타운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